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부인구 올해 대표를 맡고 있는 신성범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상금 통지가 되고 나서 지금 물론 아직 그 지혜지구 6구역 7구역 보상 통지가 안 됐죠. LH 보상 통지되고 나서 신도시 대책위에 600명 있는 톡방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 의문, 그리고 의문을 넘어서 불만도 많이 표현하셨고요. 그 불만의 정도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 없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상담 결과로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한 2주 동안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데이터의 일부를 제가 오늘 여기 분석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보상금 받고 기대했던 만큼 나오셨거나 또 기대했던 만큼 아니라도 이 정도면 된다고 안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로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보상금 분석이 내 것도 아마 이 분석 내용 같다고 하면 대부분 느끼실 텐데요. 한번 보시고 이후에 방향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보상금의 쟁점 사항들 먼저 말씀드리고 보상 절차 그리고 저희 법인 소개를 올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상금 쟁점은 바로 일단 일반적 보상 가격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아주 특수한 쟁점들을 설명 좀 드릴 건데요.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게 보상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들은 앞으로 보상금 증액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정공도, 특히 아마 무진해 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실 이용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비교 편지의 선정, 공익사업의 중복 편입 문제, 폐기물 매립 토지, 지목이 대지인데 보상금이 임야 수준으로 나온 약 120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지목이고 세 번째가 도로 조건, 가로 조건입니다. 네 번째가 교통망에 관한 접근 조건, 이 네 가지가 가장 영향을 미쳐요. 물론 이건 못지않게 땅 모양이라든지 획지 조건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용도 지역과 지목에 따른 부분으로 보통은 보상금을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결론의 데이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데이터의 통계들은 대략 처음 보상 통지일로부터 열흘 동안에 모인 데이터고요. 그 뒤로 약 한 4, 5일이 더 있었는데 그 이후의 부분들은 대조해 보니까 큰 편차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의 경우에는 평당 보상 가격이 1,300에서 한 2,600 사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론 도로의 조건에 따른 것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드린 걸로 하고요. 일단 용도 지역에 따른 일종 일주 그리고 지목이 대지의 경우 그렇습니다. 평균 가격을 보면 약 한 1,600만 원 선이 되고요. 이게 21년 여기에 적용했던 공시지가는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21년 공시지가 대비를 보면 약 2.76배에서 4.04배 내에 들어와 있고요. 26년 공시지가 대비, 26년 공시지가는 적용 공시지가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의 주변 시설을 반영하는 것, 즉 수평 이전을 위한 다른 땅을 살 때의 가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26년 공시지가 대비를 보면 1.77배 내지 2.8배 정도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전의 경우에는 평당 보상 가격이 1,300에서 1,700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평균은 한 1,300만 원 되는데요. 물론 일부 1,0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듯해서 전체 요 구간 범위 내에는 안 넣었고요. 전의 경우에는 21년 공시가 대비로 3.81배에서
2배 정도의 구간 내에 움직이고 있고 26년 공시가 대비로는 2.4배 내지 2.77배입니다. 기준연도 공시가 대비해서 대지화 전에 최대 가격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대비한 비율 말이죠. 이거 좀 약간 이례적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토지 수용 전문 변호사로서 정말 수많은 대책위와 사건을 해봤는데요. 최초 통보 가격이 대지의 공시지가 대비율이 전과 비교했을 때 보통은 아주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대지화 전에 일반 일종 주거지역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자연녹지입니다. 이 자연녹지는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지구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미 특별관리지역은 의미가 없어지기도 했고 또 일몰제로 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4월 20일 기준으로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자연녹지의 대지 전답 목장용지를 보겠습니다. 대지는 평당 보상 가격이 970에서 1320 정도. 물론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도 몇 개 확인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도로 조건이 아주 특별한 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을 보면 이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21년 공시가 대비로는 2.5배에서 4배, 26년 공시가 대비로는 1.56배 내지 2.65배 정도 됩니다. 전의 경우에는 약 290도 있지만 290 약간 아래쪽도 있지만 대략 300에서 한 500 사이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목장용지가 주로 500에 근접해 있고요. 전답의 경우에는 300에서 350 구간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1년 공시가 대비로는 2.44배 내지 3.6배, 26년 공시가 대비로는 1.8배 내지 2.26배의 분포를 보입니다. 자, 이게 용도 지역과 지목에 따른 대략적인 가격인데 아마 내 땅은 그와 좀 다른 데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지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종일주 대지에 여기서 제가 말한 북측이라는 것은 경림 제2경인고속도로 북쪽 주로는 중림 사거리 위쪽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마치 교통신호처럼 있잖아요. 초록색은 금호로와 광명로 이 핵심 남북 간선도로에서 200m 인접한 경우고요. 노란색은 200에서 500m, 그다음 빨간색은 500m 이상으로 많이 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대지 북쪽으로는 한 1,800 정도 평균이 잡히고 있고요. 그 가까운 곳은, 그다음 좀 멀어진 곳은 한 1,400 정도. 이건 평균 가격입니다. 북측의 전면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레이저 마킹이 안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관임사거리라고 있죠. 관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정도 거듭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도로 전면 상황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고요. 대략 평균 가격은 한 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남측입니다. 이게 대지가 전면 도로에 있는 것들은 일단은 뺐습니다. 전면 도로에서는 2,000에서 2,600까지 나타나지만 바로 이 4차선에 전면하지 않은 그 같은 경우에는 한 200m 거리 내에 있으면은 평균 한 1,500만 원, 그 다음에 200m보다 좀 더 떨어져 있으면 요거는 좀 약간 데이터 잘못됐네요. 떨어져 있으면 약 한 1,300만 원 정도 이런 분포를 보입니다. 예, 그다음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대지의 남측을 보면요, 바로 전면도로 같은 경우는 한 2,200, 그 다음에 2,300 정도 이 광명로 주변으로 해서 여기는 광명로 바로 전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호로에서도 보통 2,000에서 2,600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호로와 광명로의 전면도로는 대략 한 2,000에서 2,500 사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좀 떨어지면은 한 200m 이상으로 떨어지면 한 1,300도로 떨어지고요. 500m 이상으로 떨어지면 한 1,000만 원 정도로 떨어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녹지 목장용지입니다. 금호로에서 한 200 정도 거리가 되는 데는 660 정도 나온 것도 있지만은 대략 500 정도, 500만 원 선 정도의 분포가 올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거리가 뭐 한 400, 500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480까지 나온 경우도 있어서 목장용지가 한 450에서 500 사이 분포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전의 경우에 북남 측에 좀 보면은 가까우면은 한 1900 평균 정도, 그다음 조금 더 멀어지면 1300. 이 앞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좀 보여주는 건데요. 북측에 자연 녹지 전인데 아마 이쪽에 부천 옥길동 쪽은 아마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한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다. 이걸 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전의 경우에 남측은 대략 300에서 350만 원 분포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의 경우에는 전과 큰 차이는 없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매립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전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 정도에서 전과 비슷한 분포를 보입니다. 자연 녹지 역시 답이고요. 제2경인의 아래 위쪽으로 보면은 거리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는데 약 330에서 360 정도에 또는 한 370 정도 분포를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용도 지역과 지목별 그리고 거리에 따른 지도를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의 가격 나온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과 지목에 따른 편차는 원래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나는데 같은 용도 지역과 지목인데 특히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와 전답의 경우에 도로 전면 상태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아주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특히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가로 접근 조건에 따른 차이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로변에 바로 접한 대지는 평당 보상 가격이 약 2,000에서 2,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면도로에 조금만 들어가면 불과 한 20m, 30m만 들어가도 1,600, 1,500으로 떨어집니다. 약 1,000만 원 가량의 차이를 보는 것이죠.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20년 동안 이런 경우를 사실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평당 보상 가격이 한 100m, 200m 거리 내에 있으면은 한 1,400, 1,500이 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요. 200m를 벗어나면은 1,300대로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로면에 접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평당 1,000만 원의 가격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금호로와 광명로는 4차선입니다. 이걸 중로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도로는 광대로, 대로, 중로, 소로, 세로, 가, 세로, 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중로라고 부르는데 중로 한 면과 세로 가는 지금 레이저가 안 통하지만 우측 상단에 보면 빨간색으로 마킹되어 있는데 수치가 1.09입니다. 그 차이를 9% 정도 주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4차선 도로와 그냥 차 한 대 다니는 1차선 도로 이거는 9%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요거는 가로 조건에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접근 조건에서도 차이를 일부, 그러니까 대로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이거를 만약 9%로 10%라고 보고 또 만약에 접근 조건의 10%를 보게 되면 두 개를 곱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1.21이 되면 1.2가 되면서 대략 한 최대 20% 차이까지 정도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격 분석을 해보면요. 도로면이 예를 들면은 전면하고 있는 토지가 2,600이었다면 10% 감가되면은 약 260만 원 정도 감가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감정평가 규정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20%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500만 원 정도 감가가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불과 도로에서 바로 이면에 떨어져 있는 20,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500도로 떨어지면 거의 평당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려야 될 260만 원에 비한다면 4배가 되는 것이고 더 양보해서 20%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떨어뜨린 것에 비해서 그보다도 2배를 더 떨어뜨렸다는 얘기니까 좀 이례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 통지 받고 나서 이웃의 여러 사람들의 보상금을 알고 낮추신 분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 불평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분노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감정평가에서 갖고는 비례성, 균형성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가사들도 현장 나가보면 항상 이걸 중요시하거든요. 심지어 도로에서 조금 얼마나 떨어졌냐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조정까지 하는 게 평가사들인데 이번에 바로 이 중로 4차선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들어간 이면도로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난 것은 좀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은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증액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일단 가격 분석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관리지역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전담 목장용지가 전체 토지의 약 50% 해당됩니다. 그리고 임야가 20%, 도로, 국어, 천 이게 한 20% 되고요. 대지 잡종지가 9.2%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 20, 20, 10 이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담 목지가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가 특별관리지역이거든요. 자, 여기에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마치 하늘 같죠?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근게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전체에 저기 마킹된 게 바로 이 사업지구고, 맨 아래쪽에 이 길게 된 저 맨 아래쪽에 약간 까맣게 된 부분, 하얗게 된 부분은 기존의 R&D 첨단 산업단지나 일반 산업단, 유통단지로 미리 빠졌던 부분입니다. 과거에 보금자리로 함께 묶였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됐다면요, 보금자리로 했다면 이게 통으로 다 같이 개발됐을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미리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공공주택 발표 나기 전에 기업 이전 부지를 미리 하기 위해서 저기 R&D 첨단, 유통, 그 다음에 일반 산단을 미리 개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빠져나가고 공공주택이 위에 있습니다. 저기에서 하늘색 부분이 특별관리지역이고, 중간중간에 구름이 뜬 듯이 보이는 하얀 부분이 바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빠져나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별관리지역은요,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 14개 지구의 수도권에 보금자리 지구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가면서 도저히 이 규모나 전체적인 면에서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박근혜 정부 초기에 바로 광명 보금자리 지구를 드랍을 시킵니다. 그게 2015년 4월 30일입니다. 이때 공공주택지구 이때는 그 법령이 바뀌어서 보금자리법에서 공공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 특별관리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있고요. 나중에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상 그린벨트의 연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22년에 공공주택 재지정되면서 특별관리지역은 의미가 없어졌고, 또 이때 해제가 안 됐다 보더라도 2025년 4월 30일 되면 법상의 10년 일몰제 조항으로 어차피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4년 12월 30일에 지구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지역의 특별관리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70년대 초에 그린벨트,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금자리, 15년도에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15년도에 해제, 그리고 22년도에 그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희생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바로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중장기 분석을 제가 추이별 분석, 증액률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구간별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뭐 이것도 해보고, 15년에서 17년 이 특별관리 초기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18년에서 20년, 20년에서 21년 지구지정 직전, 지금 발표된 21년과 22년 사이, 그 다음에 중장기 업적이었던 여기에 보금자리 해제 이후부터 지구지정 될 때까지, 이번 지구지정 될 때까지의 2016년부터 22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10년간, 즉 2013년부터 22년간에 4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표준지 공시가 증액률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구 내의 특별관리지역을 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밖에 있는 자연녹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그린벨트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한 결과 보시면은요, 먼저 저기 그래프를 보면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래프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맨 위에 하늘색과 맨 아래 연보라색이 조금 작고, 그 중간에 초록색과 노란색이 좀 깁니다. 맨 위에 있는 하늘색이 바로 특별관리지역이고요. 맨 아래에 있는 보라색이 지구 밖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거의 비슷한 증액률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즉 10년 누적분으로 보면은 지구 내 특별관리지역이 51.79%인데 반해서 지구 밖의 그린벨트가 52% 증액이 되었습니다. 10년간에요.
근데 지구 외 자연 녹지의 경우에는 80%, 지구 내 취락 해제 지역은 69.56% 증액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 특별관리 지역은 그린벨트 가격 수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통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표준지 공시가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9월경이면은 각 지역의 감정평가사들한테 가이드라인 내려주면서 표준지 공시가를 적절하게 통제를 하는 장치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린벨트와 같이 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공주택법상의 특별관리지역 조항을 보면요, 그린벨트하고 규제 내용이 아주 동일합니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에 특별했던 단 한 가지는 일종 일반 주거적으로 빼주는 면적을 좀 더 넓혀주고 그 다음에 도로를 놔주겠다, 포장해주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이 들어갔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많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 정도 차이고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은 여전히 그린벨트였다 이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지구 내 특별관리지역과 지구 밖의 자연녹지를 비교하면 약 한 28.68%, 그 30%에 가까운 공시지가 통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 규제가 사실상의 그린벨트 상태로 특별관리지역에서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 지역의 집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번에 보상이 되면은 내 원래 생활 근거지인 인근에다가 땅을 사거나 주택을 마련하거나 뭐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인근 지역의 집가는 이미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재산권에 상당히 좀 손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관리지역까지 해서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지역의 가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두 가지 정책을 하고 보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에서 전면도로와 이면도로의 가격 차이가 균형이 무너진 부분, 그 다음에 특별관리지역의 전담 목장용지가 과도하게 보상금이 반영이 안 된 부분, 이 부분이 가격 면에서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특수한 쟁점들 중에서 예전 공도를 보겠습니다. 아마 무진원동에 계신 분들은 이 황년교회나 GS25 조그만 마트 보시면 알 거예요. GS25 마트부터 해서 북에서 내려오던 금호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잖아요. 이게 왼쪽에 21년 도시계획이고요. 오른쪽에 25년경의 도시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황토색으로 길게 내려온 게 대로 3류 폭 25 내지 30m라는 도시계획 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6차선 도로의 양쪽에 인도가 있는 정도 폭의 도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 21년경에 여기에 지구 지정되었던 22년 10월 29일 이전에, 11월 29일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를 예전 공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계획을 해놓고 이미 확정은 되었는데 그 뒤에 실제로 도로를 사업을 실시계획에 따라서 토목공사를 하고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기는 어차피 도로라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건축 허가 안 나고 개발 안 되고 하니까 도로로 깔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리 도로로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이 안에 땅들 보면은 지금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은 안에 있는 도로 지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이 도시계획 이후에 도로 지목으로 바뀌었거나 또는 지목은 대지나 전담인데 이게 도로라고 해서 이번에 3분의 1로 보상이 나왔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 1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거는 약간 위치가 동쪽으로 좀 들어갔잖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공공주택 사업의 지구 계획에 따라서 변경돼서 조금 더 우측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 공도는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들면 관림동에 관림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보면은 약간 안으로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에도 역시 이렇게 예전 공도가 잡혀 있습니다. 중로 3류에 폭 12 내지 15m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2차선 도로에 한쪽면 인도를 깔거나 아니면은 한쪽은 2차선 한쪽은 1차선 이렇게 좀 뽑아서 유동성있게 운용하는 정도 도로 폭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예시이고요. 곳곳에 예전 공도가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이게 확정 발표되었다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중에서 공도, 즉 국도와 지방도를 빼고 나면 사도로 가는데요. 사도에는 크게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가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는 내 땅인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사도법상의 사도입니다. 근데 토지 지목이 대지나 전인데 도로를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사실상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5분의 1 평가, 사실상의 사도는 3분의 1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3분의 1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의 도로는 전부 다 1로 정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정 공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때문에 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봐서 그런 경우에 3분의 1 감액에도 불만이 없겠지,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근데 예정 공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정 공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로 공표가 되었어요. 근데 국가가 예산이 없었던 아니면 다른 일로 바빴던 간에 그 도로를 안 닦으니까 사람들은 이미 도로로 계획이 났으니까 그냥 포장하고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예정 공도인 거예요. 이런 땅들이 여기 많은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일로 평가해야 됩니까?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1조 2항을 보면 예정 공도를 사실상의 사도 개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도 동일합니다. 예정 공도 부지 보상액을 사실상 사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 안 된다,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땅이 대지나 전답이 있었어요. 근데 도로로 하겠다는 그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도로로 딱 만약에 수용을 했다라면 어떻게 보상받았겠어요? 대지와 전답으로 보상받았겠죠. 근데 국가가 그걸 안 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도로로 쓰고 있었고 나중에 다른 사업에 편입됐다고 해서 도로로 쓰고 있네? 3분의 1로 평가해야지, 이렇게 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취지에서 예정 공도는 1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3분의 1로 도로로 평가되어 온 부분이 예정 공도가 확인되면 이게 3배나 더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3분의 1에서 1로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정 공도에 따르는 우리 전략은 예정 공도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이전에 도시계획상에 예정 공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도로로 포장하던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입증하면은 예정 공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이 지역에 특히 목장용지 가지신 분들, 전담인데 공장이나 창고, 예전에 이제 축사가 있다가 공장이나 창고로 전용하고 쓰신 분들 아주 많죠. 이분들이 아마 보상금을 도저히 납득을 못 하실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여기에 바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담 목장용지인데 실제 이용 상황이 대지 창고이거나 야적장이거나 공장인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의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현실 이용 상황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이용 상황이 먼저 우선적으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감정평가서를 먼저 확인해보고 혹시 만약에 감정평가서에서 지목이 전답이라고 해서 비교표준지를 순수 전답 비교표준지를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실제 이용 현황이 공장이나 창고로 쓰고 있는 걸 사용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표준지 가격이 순수 전답의 경우와 지목은 전답이지만 공장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나라 현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2조 3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원칙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 같거나 유사한 것, 두 번째는 현실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것,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것, 네 번째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가 있다면 거리가 가까운 걸 선택할 것, 이렇게 확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딜 보더라도 지목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죠? 그 지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정평가에서. 그렇다면 비교표준지 선정할 때 내 땅이 전답인데 실제로 공장으로 쓰고 있다면 실제 공장으로 쓰고 있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답에 비교표준지 쓴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거를 표준지를 전을 정했다면 우리의 주장은 실제 이용이 대지 창고의 표준지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지목은 대지
청구가 아니지만 실적 이용 현황이 그래서 더 가격이 높은 것을 적용함으로써 가격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중부편입니다. 이건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도로가 아니라 목감천입니다. 목감천에 아마 여기에 일부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왼쪽에 시흥시 쪽이 아니라 광명 쪽에입니다. 여기가 일부 토지들이 나중에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상이 빠집니다. 천이 아닌데 대지나 특히 전답이 맞죠. 전답이 쭉 있는데 상당 부분이 선을 아주 일직선으로 그어갖고 이 부분이 보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목감천 정비 하천 정비 사업은 우리나라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위협청에서 사업을 시행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LH가 사업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은 언제 할지 아직 불투명하고요. 이 잔여지 남는 땅은 활용도 불가능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잔여지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를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잔여지로 활용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잔여지 매수 청구의 요건에 거의 해당이 되어갖고 매수가 되는데, 다만 이때 매수 청구하는 시기를 협의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매수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은 여기 토목공사가 다 토목가 완료될 때까지, 완료되고 1년 뒤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신청하면 되니까 대략 보면 앞으로 한 3, 4년도 남았을 수도 있는데, 보통 쟤들은 언제 들어가냐면 협의 금액 기준으로 되면 더 금액이 작아지니까 행정소송의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에 가서 매수 청구를 하면은 보다 더 증액된 행정소송 가격으로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 토지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상당한 틈틈이 현장 조사를 직접 가서 그 토지 현황을 보고 소유자들 의견 청취를 해봤는데요. 이 목감천은 상당히 지대가 낮잖아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산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는 한남 금북 정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요한 정맥이 흘러가고 있는 산세가 있는데, 이후에 금호로와 광명로를 그 4차선으로 포장을 하면서요, 도로 높이를 상당히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전답과의 차이가 2, 3m 이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토사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 서울의 서부 권역에 산도 없고 어떤 좋은 흙을 가져오기가 너무 먼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보통 골재나 이런 것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매립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건축 폐기물이나 도시 그런 폐기물들이 많이 매립됐다라고 과거를 기억하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큰 리스크를 작동합니다. 예전에 2013년경에 가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보상 끝나고 2, 3년 있다가 갑자기 LH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 쓰레기 매립됐다고 해서 작게는 5, 6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을 해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기물 매립됐으면 이거는 토지 협의를 해버리면 보상금을 지금 찾으면은 법률상으로는 매매로 취급되기 때문에 매매에는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숨은 하자, 즉 땅 속에 있는 하자라고 보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 즉 원래 소유자가 그걸 물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수용 재개를 만약 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법상으로 원시 취득이 됩니다. 즉 소유자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LH가 첫 소유자가 되는 원시 취득이 돼요.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매매에 이게 단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만약에 내 땅이 특별히 좀 그렇다면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목감천 주변에 가니까 그쪽에 옛날에 실개천이 저 고지대로부터 흘러나온 흔적이 있고, 거기에 우리 흔히 그 녹강이라 그러죠. 관이 보통 보니까 직경 1.5 내지 2m가 목천인 걸 확인했거든요. 사람이 고개만 살짝 숙이면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도 매립이 높이가 거의 2m, 3m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매립 부분이 많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몰래 좀 미리 공을 뚫어 보시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 이게 폐기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법상에 건축물 폐기물이나 그 다음에 화학 폐기물들, 중금속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아마 쓰레기가 흙과 함께 매립되었다면 지금쯤은 토양이 상당 부분 정화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크게 문제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 모르는 것이니까 정 불안하면 한번 관을 한번 뚫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의 취득할지 수용 재개를 할지의 판단에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특수한 쟁점인데요. 먼저 모양 보여드리죠. 관인동 480단지 123번지 있고 인근인데요. 약 120개 필지인데 바둑판처럼 되어 있죠. 지목은 전부 다 대지와 잡종지입니다.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100평에서 조금 빠져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유였는지 제가 지금 현재 이거 추정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본 것은 바로 70년대 초반에 그때만 하더라도 100평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호화주택이라 그래서 중과세를 먹어요. 그리고 개발업자들이 이런 경우에 보통 100평 이하로 잘라갖고 이거를 단독주택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해놓고 개발행위 건축허가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그린벨트 지정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임야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임야이고 일부 도로가 이제 차 한 대 다니는 도로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행지 상태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들이요 임야 수준으로 보상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이 좌절된 이유고요. 그린벨트부터 보금자리 특별관리 지구지정까지 계속 임야 수준으로 가격 통제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 적용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 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35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임야가 같이 나오는 거죠. 왼쪽에 이 시트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 가격 분석을 해봤더니 묘합니다. 보금자리 지정된 2010년 그 10년 그 직전 무렵에 갑자기 그 가격이 더 내려가거나 그 다음에 안 올라가는 한 2, 3년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금자리 지정되고 난 뒤에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요. 그러다가 보금자리 해제되고 나서 또 묶입니다. 계속 그 패턴을 보입니다. 즉 개발 직전에 가격을 묶었다가 그 지구 발표를 하고 나면 오르는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임야 수준을 묶어왔다. 이 국토부에서 아마 그렇게 좀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상 좀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예전에 그 처음 개발한 업자들은 산지 전용 부담금이나 온갖 비용을 다 들여서 그걸 분양을 했을 테고 그리고 그 분양된 가격 이후에 계속 점점 양도될 때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게 그린벨트 풀리면서 대지로 개발을 할 수 있으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됐을 거잖아요. 어쩌면 뭐 대지 가격으로 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 너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감정평가 기법으로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전후 사정을 입증을 하고 좀 지역적인 쟁점으로 해서 여기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감정평가를 증대시키는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지역의 가격 분석과 특수한 쟁점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상 절차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분들은 여기에 감정평가가 4단계가 있는데 협의 통보,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바로 협의 통보 단계이고요. 협의 통보 단계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라는 배팅 가격이고요. 여기서 협의를 했다면 법률상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서로 조합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을 못 갑니다. 여기서 가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 가격에 만족 못하겠다. 또는 절세를 위해서 일부 협의가고 일부 이의 가겠다 하면은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 3번의 평가를 하는데 각 단계는 직전 단계보다 올릴 수 있고 원칙적으로 내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번째 단계 수용 재결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제 수용 단계입니다. 이때 소유권이 LH한테 법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보상금을 전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돈 안 받으면 언제 받느냐라고 하면 내년 6월경에 수용 재결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돈 받는 것은 내년 7월경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년 남은 것이죠. 그래서 1년 남은 그때는 지금 가격보다 평가에서 더 올라간 금액으로 다 찾고 나서 이의 재결, 행정소송 가서 이의 재결과 행정소송 올라가는 그 금액만큼 그때 더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상 통지를 받으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토지 손실 보상 명세,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물건 손실 보상 명세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토지 가격 산출 근거라는 것인데요.
이게 감정평가서의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이미 사실 만들어져 있고 LH가 파일은 아마 컴퓨터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인쇄하자면 다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쉽게 인쇄할 수 있는데, 이 토지가격 산출 근거가 감정평가의 결론을 숫자로만 다 적어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인은 분석팀이 별도로 있고, 상담을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 보상 내역서만 갖고는 분석 수준이 약간 20-30% 정도 분석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요. 토지가격 산출 근거가 확보되면 50-60% 정도까지는 거의 쟁점을 찾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서 전체를 구사하게 되면 기타 요인 분석까지 끝나면서 분석 수준이 8-90%까지 갑니다. 현장 조사까지 하면 100% 분석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들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설명 듣고 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가능하면은 이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하셔서 먼저 토지가격 산출 근거 표를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감정평가서도 달라고 하십시오. 아니, 저희들한테 위임을 맡기신 분들은, 이미 맡기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위임 계약서와 그 다음에 본인의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서와 토지가격 산출 근거를, 그래서 이걸 받아서 상담하러 오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쟁점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한 50-60%까지 찾아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토지보상금 산정 기본 산식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개별 요인과 그 밖의 요인이 핵심입니다.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게 공시지가의 몇 배냐, 즉 21년 공시지가의 3배 달하는 의미는 기타 요인이 대략 한 3 근처로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개별 요인은 표준지하고 내 땅하고 비교할 때 6가지 요인 비교합니다. 도로의 전면 상태를 보는 가로 조건, 광역교통망을 보는 접근 조건, 그 다음에 땅 모양을 보는 획지 조건, 그 다음에 환경을 보는 환경 조건, 행정 규제를 보는 행정 조건, 기타 조건 6가지를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비교 표준지와 개별 요인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와 실거래 보상 선례 비교해서 기타 요인 산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걸 약간 좀 전문적 개념에 비해서 오늘 자세히 생략하겠습니다. 수용 재결은 저희들이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왼쪽 한 11시 방향에 있는 1번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7번까지 그렇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재결도 역시 반복적 과정을 거칩니다. 행정소송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사법부에 가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평가 이렇게 3번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유보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제는? 내가 이 보상금을 이번에 수용 재결 났을 때 얘기입니다. 1년 뒤에 7월 달에 수용 재결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보상 받을 때 잊지 말아야 되니까 분명히 변호사가 뭔가 체크하라고 했다, 명심하십시오. 갈면 표시하셔야 됩니다. 글씨가 워낙 적어요. 보상금 청구서에, 그러니까 공탁금 출금 청구서라는 거 양식에 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이 유무를 하고 보상금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는 데다가 갈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란이 없다면은 이 유무라는 4글자를 적으셔야 돼요. 이 유무를 하지 않으면은 수용 재결 이후에 보상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갔다가도 몇 억이, 몇십억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각하가 돼서 전부 다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이 유무를 한다. 그리고 이 재결 때도 올라간 금액만큼 찾으러 갔을 때도 반드시 이 유무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가장 문제예요. 이때는 주로 공탁을 안 하고 은행에 가거나 LH 가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양식에 이 유무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4글자 이 유무를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행정소송에서 올라간 돈을 받을 때는 이 유무가 필요 없겠죠. 그 뒤에 다른 절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법인 소개 간단하게 올리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학창시절 다 보냈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이후 사법고시를 통해서 제가 이 수용 쪽 전문으로 들어온 지가 한 2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종대에서 행정학과 겸교수로 헌법, 행정법 강의도 좀 했었고요. 오른쪽에 보면 전문야 등록증서라고 있는데 우리 그 변호사 협회에서 이 부분에서 전문 분야 증서로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지영 변호사님, 우리 법무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10년째 우리 법인에서 토지 수용 분야 전문 분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제가 이 법인을 만들 때 직원들하고 1년 넘는 기간 토론을 했습니다. 가장 가운데 에토스 개념을 뒀습니다. 법률적 양심과 도덕감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성 있게 일한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위해서 전문성 기르기 위해서 저는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 무조건 공부하고 시작합니다. 스타디합니다. 법률 강도, 그 다음에 판례 분석, 그 다음에 기본서, 국토계획법에 대한 그 공법 체계 학습 이런 것들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성, 저희 법인에 분석팀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다 조사합니다. 현장에서 땅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오시게 해서 현장 그 땅에 얽힌 역사, 히스토리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쟁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회적 신뢰를 받자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문 변호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과장급 이상 직원들, 오늘 여기에는 우리 한 15명 정도 직원들이 스텝으로 와서 좀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법인이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토지보상의 전문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과 분석관리팀이라는 특별한 그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 전국구 대책위를 1년에 보통 한 50곳 이상 정도 자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리고 저희들의 업무 실무에 있어서는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용적인 의에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전 현장 조사하는 것은 제가 자부합니다. 아마 저희 사무실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때 변호사 입회를 하고요. 사업지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법인 내에 소무 직원들이 있어서 신속 응답을 해드립니다. 등등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위임 계약하는데 착수금이 없고요. 순수한 성공 보수제로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올리지 못하면 아무런 보수가 없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얘기 드릴 말씀이요. 이번에 협의보상금 나온 데 있어서도 대책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고 있고 모르는 순간에도 대책의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초 보상 예산의 사업비보다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도세 10%에서 15%로 감면폭을 넓힌 것도 그렇고요. 등등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협의보상금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분노하신 분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위와 그 다음에 주민들의 단결력은 지금 이 단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수용 재결 때까지는 제 업무 경험으로 보면은 바로 이 집단적 협상력, 보이지 않는 집단적 협상력이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흩어지지 마시고 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책을 중심으로 딱 단결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이후의 증액폭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특별관리 쟁점이나 그 다음에 폐기물 쟁점 이런 것들은 집단적 민원과 집단적 협상력이 아니면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정상적인 법리만으로 힘듭니다. 헌법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기본권 합법적 대법으로 그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을 중심으로 끝까지 단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서초동 사무실은 그 서초동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있는 카톨릭 건물입니다. 저 뒤에 있는 빌딩 보시죠. 저 건물 2층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 상주 상담소는 관인동 509번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변호사 직원들 보통 한 3명, 4명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가끔씩 한 2명 보이면은 한 명은 현장 조사 나갔나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 좀 되셨습니까? 네. 예, 이후에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